안녕하세요. 쉼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차분하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말로 받아치고 어느새 목소리가 높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입니다. 내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 사람은 왜 끝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까지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상대도 결국 납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젊은 시절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귀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뒤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열정으로 여러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담은 글을 정성껏 써올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이거나 허튼 소리 말라는 핀잔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옳은 말이 왜 힘을 잃는 것일까? 진실은 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0여 년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어 찾아오는 백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불평만 늘어놓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시간이 있고 어떤 말도 닿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닫힌 마음 앞에서는 아무리 정성을 다한 말도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짜로 잃는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고 심장은 빨리 뛰며 머릿속은 다음에 할 말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여파는 오래 남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 말 한마디가 며칠이고 가슴에 맴돌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다 결국 나를 잃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과의 대화를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전하려 했던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말이 돌아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말입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 또한 힘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이 처음 벼슬길에 올랐을 때 그의 가슴은 뜨거운 포부로 가득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료를 모으고 글을 다듬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논리는 명확했고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돌아온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이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는
내 말이 아니라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논리가 부족해서 설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비로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도 특정한 말 앞에서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는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확인만 받으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귀에 쏟아붓는 말은 허공에 뿌리는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비슷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족 모임에서 특정 주제만 나오면 언성이 높아지는 친척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만 반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것은 피로와 좌절감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논쟁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말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닫혀 있다면 아무리 옳은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만 더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의 눈을 보라. 그 눈에 듣고자 하는 빛이 있는지를 살피라. 빛이 없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첫 번째 명제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형제들과 제자들을 오랜 세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곱씹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이는 흘려듣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해 보려는 사람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결국 통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틀릴 리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아끼는 것이 낫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꾸만 말을 보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를 해도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네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받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 왔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뒤 얼마나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마음을 닫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무한정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과 내 시간과 감정을 끝없이 쏟아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점검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 대화는 이미 설득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물어라. 이 말이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뒤 내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긍정적이지 않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도 진심으로 배우려는 소수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밭에 씨를 뿌리는 것보다 기름진 밭을 찾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느 지점까지 말하려 하는가? 그 대답이 명확해질 때 불필요한 소모는 줄어들고 진정한 소통은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지방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당한 세금에 허리가 휘고 관리들의 횡포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기로 마음먹고 아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조목조목 백성들의 형편을 설명하고 이대로 가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척 하면서도 눈빛은 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내 이익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밤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토록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사람은 귀를 닫는 것일까? 그리고 그는 사람 사이에 놓인 세 가지 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성정의 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와 열등감이 만들어낸 감정의 벽입니다. 과거에 무시당했거나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언조차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보기 싫어 귀를 막는 이익의 벽입니다. 진실을 인정하면 자신에게 불리해진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귀를 닫습니다. 이 세 가지 벽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부모님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해도 잔소리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벽입니다. 자식에게 충고를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에게 업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의 벽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의 평가가 나빠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친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는데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정의 벽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비판을 견디기 어려운 성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벽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더 많은 말을 쏟아붓습니다. 논리를 보강하고 예를 들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벽이 세워진 상태에서는 어떤 접근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는 더욱 방어적이 되고 대화는 점점 싸움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벽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벽을 허물려 하지 말고 우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벽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벽이 낮아지는 때가 올 수도 있고 영영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상대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벽 앞에서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내 평온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소모는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수없이 많은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고 자신을 모함한 이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명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결백을 알릴 수도 있었고 연주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밤새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시간과 기록이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귀를 닫은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은 오히려 약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더 의심받고 애원하는 사람은 더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말을 더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는 글을 올렸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렸을 때 우리는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어집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장문의 이메일을 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해명이 정말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약용이 침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용기입니다. 끝까지 설명하는 용기가 아니라 설명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믿는 용기입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묻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고 말입니다. 그가 말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가 지켜낸 것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말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형태의 승리입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훈련시킨 것은 멈춤의 습관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번 숨을 고르는 연습. 이 말을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답답해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왜 참아야 합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이라고. 모든 말이 똑같은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쓸데없이 길어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면 항상 같은 사람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다른 가족들이 반박하고 결국 누구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감정만 상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 애쓰는 것, 또는 짧게 당신 생각을 존중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평온을 지켜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은 토론이 있습니다. 윗사람은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려 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이럴 때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 있거나 큰 손실이 예상될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라면 또는 어차피 바뀌지 않을 상황이라면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고 전장을 고르는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만한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답장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았더라도 최소 10분은 기다린 뒤 답합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하고 나면 상황이 나아질까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답이 불확실하면 일단 멈춥니다. 셋째,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미 화가 나 있거나 방어적인 상태라면 어떤 말도 효과가 없습니다. 넷째,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대화는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려는 욕구를 버립니다. 이 방법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작은 습관이 모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하면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맡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기술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병약한 몸으로도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모든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야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배우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다 보면 정작 나를 믿어준 사람을 잃는다고 말입니다. 이 문장에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설득하고 싶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다 보면 정작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조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유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믿어준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가 그의 학문과 사상을 후세에 전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동료의 평가를 걱정하고 나와 맞지 않는 친척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소셜미디어에서 모르는 사람의 댓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모든 에너지가 과연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므로 어디에 마음을 쓸지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감정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남은 시간을 나누고 싶은가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관계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백 권의 책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알아듣고 실천하려는 소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깊이 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실험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내일 하루만큼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던질 말, 두세 개쯤은 가슴 속에서만 흘려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도 한 번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끝날 때 후회할 말이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지켜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의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가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하는 대신 묵묵히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침묵, 그리고 단호한 선긋기를 통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차분하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말로 받아치고 집에 돌아와 허탈하게 앉아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잃은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은 더 이상 남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켜낸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 다른 사람의 이해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내면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에게 마음을 쓰셨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다르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긴 논쟁의 수가 아닙니다. 지켜낸 평온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말 하나를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